21대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위기, 한덕수 후보의 등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지금 격랑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분명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은 김영인 연세대학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을 모시고 대선 판세에서 공약, 행정과 외교, 개헌 논의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소장님 가볍게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정치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도 한마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정치가 제 값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치 공부를 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문제고 정치 자체도 문제고 정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과연 그런 문제가 극복이 될까? 그러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뭐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8년 전에 이념 진영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5만 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 문제를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최소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이 갈등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정말 중요한 대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긴박하게 이제 정치 상황이 돌아가서 좀 토론 준비하시는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인입니다. 일단 뭐 21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대선도 급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번 대선의 의미가 우리가 갈등과 분열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국 정치의 현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어찌 보면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에 좀 우리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또 와닿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논점은 선거입니다. 선거고 첫 번째 질문이 게임 끝났다. 두 패널이 보는 대통령 선거 판세는이 원래 이제 질문인데 게임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패널께 먼저 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선이 대통령의 판면으로 실시되는 대선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회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동회를 시작하면 꼭 시작할 때 보면 약팀이 있어요. 강팀이 있고. 그래서 한쪽은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5시간쯤 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선이 그래왔단 말이에요. 불과 수십만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였잖아요.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면 분명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대선이고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대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이나 보수가 다시 이 결집을 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또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한 그 가능성이 타진되는 그런 선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의 승패 요인은 대체로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요인으로 좀 판가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도적인 측면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진보 진영과 맞서는 이제 범보수 진영이 양자 대결로 갈 건지 아니면 다자 대결로 갈 건지.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반하는 또는 개헌을 통해서 결집을 하는 요 반 이재명 연대가 보수를 중심으로 얼마나 결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구도에서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현실을 보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상당히 파열음을 내고 있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 후보의 완주 의지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도적으로 봤을 때
본 보수의 단일화가 매끄럽진 않겠다. 예. 그래서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이 좀 강세에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슈 역시 결국 이번 이제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즉 권리에 의한 예. 선거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은 이 탄핵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명백히 잘못된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탄핵에 있어서는 반대 또는 모호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다소 이제 부정적인 60%에서 70% 사이를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민의 뜻을 보수 진영에서 좀 반한다면 선택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물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결국 구도랑 이슈가 좀 열세인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데 얼마나 김문수, 한덕수 이 후보가 이재명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행정력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보여왔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네. 인지도도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 김문수, 한덕수 후보는 존재감이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무위원을 했다는 것이 조금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이런 구도, 이슈, 인물 세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본 보수 진영의 어떤 승산은 많이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보수 단일화가 돼도 이 대선 판세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보수 단일화 됐을 때 파급력은 제가 쉽게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보수 단일화가 완전한 의미의 어떤 그 용광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일화로 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는데요. 예. 그 이제 단일화가 완전히 성공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두 후보 진영 간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 그리고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마찰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역시 저는 완주를 할 의지가 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합집산.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치사적으로 볼 때 이합집산이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네.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던 후보들이 반 이재명 그리고 개헌을 그 중심으로 그 연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부에서 이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준석의 미동참 때문에 보수 단일화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보수 단일화.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단일화는 단일화 안 하면 뭐 이번 대선은 보수는 없는 거죠. 예. 이번 대선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 뭐 진통 과정은 있을 텐데 할 수밖에 없고 단일화 안 하면 뭐 이번 대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등과 또 충돌은 있더라도 네.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하면은 그 조금 접점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세론인데 결국은 50.1%, 50.00001%라도 네. 얻어내면 그건 못 이기잖아요. 네. 그건 그 대세론이죠. 근데 선거는 뭐 저도 30년 이상을 대선 분석을 해왔지만 네. 5%의 중도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건 5% 중도일 텐데 그런 5% 중도가 움직일 때 결국은 그 중도가 어디로 갈 때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받아내려면은 단일화도 해야 되고 어려운 길이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고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또 빅 플랫폼도 해야 되고 또 임기 단축 개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그걸 해야 될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하면
그나마 대등하게 한번 승부를 펼쳐보는 것이고 예. 뭐 그게 안 되면은 보수는 이번 대선이 없는 것이죠. 예. 지금 5% 중도 전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 좀 궁금한데 뭐 개헌이나 이런 걸 좀 내세워야 될까요? 간단하게 하면 이재명 후보는 표를 안 잃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표를 안 잃어야 되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제 이 재판 리스크인데 이거는 6월 달로 이제 대선 이후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유죄 취지 파기 안송이 된 것이 중도층에 영향을 주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뭐 프레임이 전환돼서 탄핵 내란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관세나 경제나 또는 제7공화국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위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중도가 최대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대 전략일 테고 그 반대죠. 네. 보수는 여하튼 최대한 중도를 뺏어오기 위해서 더 합치고 이준석 후보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보수 플랫폼에 담아내기는 간단하지는 않죠. 네. 뭐 선거라는 게 뭐 말처럼 쉽나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야 최대한 붙어볼 만하다. 이재명 후보와. 그런 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 있으면 그 절박함이 결국 이준석 후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느냐.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지지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보수에서는 이제 뺏어야 되는데 전략 어떤 것 좀 세워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결국 현상 유지죠. 거기서 이제 지금 중도 실용 그리고 보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입장이고 네. 기본적인 틀은 이제 현상 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본보수 진영의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완전체 단일화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보수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는 통상, 교역 그리고 관세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가 갖고 있는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 역량이라든지 미국과의 네트워크 이런 자꾸 시선을 밖으로 이제 몰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때 유권자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지금 그 대학교에서 20대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대학원에서 또 수업하고 계셔갖고 2030 이렇게 또 수업하면서 접점을 좀 갖고 계시는데 이게 아직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 2030 청년층이 어디로 투표할까 이것도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그 기존 그 전에 이제 선거에 비해서 2030이 보수 즉 국민의힘을 밀어준 경향이 컸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특징은 2030의 부동층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어디로 갈까? 탄핵 직전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가 탄핵이 끝나고는 다시 이렇게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는 2030도 지금 좀 잘못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지금 이준석의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안 가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게 가느냐? 2030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 또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30의 어떤 결정은 기존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 사이에서 좀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보고 판단할 경향이 크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대선하고 뭐 수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지난 대선은 남녀가 나눠지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2030은 정치 혐오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좀 보수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미국이라는 거 이렇게 친중이냐 친미냐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좀 더 탄핵 국면 속에서 이제 보수화 되는 30대 남성들의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역시 정치 혐오 때문에 투표율이 썩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더군다나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2030 남성들은 좀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지난번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장외 집회 때 가장 많았던 숫자가 비상계엄 직후예요. 탄핵 소추안 통과되기 직전 국면까지는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30 여성들이 장외 집회 때 가장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30 여성들은 탄핵에 대한 심판성 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더 민주당 쪽에 더 투표 의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논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공약인데요. 이 공약보다는 캐릭터가 요즘 더 시선을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잘살리즘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공약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만 놓고 보면은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 좀 우클릭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또 중도층, 중산층들이 더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좀 더 수용성이 높게끔 먹사니즘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럼 이제 중도층이 관심을 가지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확고하니까 중도층을 좀 더 끌어들이겠다, 그런 입장이 강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보수는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여러 내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부 정리가 돼야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크게 방향성을 강조할 부분은 프레임 전환일 것 같아요. 네. 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잖아, 이건 정리됐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야당은 그러면 민주당도 뭐 의회 폭거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냐, 줄 탄핵, 줄 특검도 있으니까 이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다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깔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나오면서 프레임을 전환해서 경제, 관세, 또 미국 뭐 이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그 장기적인 이런 공약보다는 뭔가 선심성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공약 하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 공약 거의 실천 안 하잖아요. 네. 뭐 AI 전문가 10,000명 어디다, 취업 어디다 시키죠? 그 다음에 AI 뭐 100조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글쎄 그 뭐 기덩이에도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네. 자,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약과 기조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공약과 캐릭터 중에 뭐 기존에 이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대로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볼 가능성이 크다. 네. 하지만 5에서 10% 사이에 있는 부동층은 공약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성장 중심의 실용주의 기조를 네. 이번에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결을 같이 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민간과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네. 봅니다. 근데 요 두 후보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미래 먹거리 같은 어떤 이런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제 공통적으로 전 세계 3대 강국이 되겠다, 네. AI 강국이 되겠다라는 공통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정치적 영역에서 이제 개헌이라든지 행정 수도 이전은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후보 간의 공통 분모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우클릭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야 지금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 내린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물론 감세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아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주 4일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주 4.5일제에 거쳐서 결국은 주 4일제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김문수 후보와 좀 결을 달리하는, 즉
근로자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한 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AI, 뭐 기후,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선 미래를 누가 말하고 있냐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한번 더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결국은 회고적, 즉 과거를 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 정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후보들이 지금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양자, 바이오 이렇게 다양한 현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들을 가능성이 예. 크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보가 좀 잘할 것 같은지. 그렇죠. 뭐 이제 이거는 AI, 기후 또 코인 안보는 무척 중요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공약들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앵커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난 2022년의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특별히 뭐 차이 나는 공약 기억나요? 예. 기억 안 날 거예요. 0.73%가 그냥 진영 간 대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인데 잘 안 돼요. 근데 미국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뭐 바이든 공약으로 선택 안 했을 거예요. 해리스 공약으로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약이라는 것이 이게 다 중요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AI, 기후, 코인 안보. 근데 첫 번째로는 저는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표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말 중도층 5%라도 이런 부분들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우리 선거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별로 구체화돼서 구분되는 그런 가늠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참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논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행정 외교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 집무실 적절한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어디인가인데 여기에 좀 더해서 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했었더라도 이 행정관을 줄이겠다, 행정관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부처를 뭐 통폐합하겠다고도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먼저 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적절한 곳은 집무실로 적절한 곳은 어디인지랑 그다음에 작은 정부, 큰 정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지금 차기 대통령이 갈 곳은 용산, 청와대 그리고 세종 이 세 군데 네. 이제 한 군데로 갈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이제 세종 행정수도 이제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제2 집무실만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이 적합하다. 이것은 수도권 어떤 집중화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에서 바람직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행정수도의 이제 세종 이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에서는 저는 제2 집무실만 세종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제1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국빈이라든지 다양한 외교안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수도가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다. 네. 왜냐하면 외교부나 국정원, 뭐 국방부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은 수도에 있는 것이 맞고, 제2 집무실을 그 세종으로 옮기면서 저는 상징적 역할, 즉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방 분권의 의미를 살려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작은 정부, 큰 정부에서? 지금 일단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이제 그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정부의 규모,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는가를 세입이나 지출 또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로 어떤 이제 좀 평가들을 하는데요. 네.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OECD 회원국들과 좀 살펴볼 때는 한국은 여전히 작은 정부의 입장에 작은 정부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국 내부의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정부를 분명히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규모적으로 뭐 돈을 많이 거두고 또 많이 쓴다. 또 일자리 공공 부분 늘린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또는 정권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향이 네.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OECD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정부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왜? 네. 할 일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큰 정부랑 작은 정부의 기준을 첫 번째는 규모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율성 있고 네.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좀 정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 정부 작은 정부보다는 적재적소의 어떤 예산과 또 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성, 운영 방식 그리고 국정 운영자의 역량 이런 부분을 좀 네.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큰 정부지만 정성평가가 들어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고요. 소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뭐 2,000명 하겠다, 의대 정원 1,000명 하겠다, 이런 게 다 부질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규모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업무, 경호, 의전, 외국의 내외빈들이 왔을 때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게 용산하고 청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제로 업무 가능하고 경호 가능하고 의전 가능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네. 세종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당장 뭔가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은 좋은데 국토 균형 발전 하려면은 대통령 집무실 내려갈 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을 다 내려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부기가 내려가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규모는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럼 어떤 게 작은 정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정부죠?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규모에 맞는, 국가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걸 정부로 담아두는 게 필요한 건가, 공공기관으로 국영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있는 게 맞는지, 민영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기준과 판단을 계속 정해 나가면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일단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출이 있어야 되고,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해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크게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자, 이어서 또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선된 대통령에게 시급한 국내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들도 많고 현안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통합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8년 전에 진영강 고리 500m인데 지금 5만 m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념 가지고 먹고 살 일 없어요. 이제 과거에 뭐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역사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예전에 뭐 진보가 있었고 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속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뭘 위해서, 가장이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 나가서 자기 구호 외치고 다니면 그게 가장이에요.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그게 핵심이고. 네. 두 번째는 경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잘 먹고 더 나라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가 든든해야 안보나 국가의 문화 경쟁력까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 교수님, 그 소장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예, 있을까요? 그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한 국내 현안이라고 했는데 시급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또 현안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결국 정치다. 그래서 정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 희소한 어떤 자원 이런 것을 이제 배분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 경제적 도약 그리고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정치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환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을 뽑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방안이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 소선구제, 단순 다수제를 벗어난 중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장을 할 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오랫동안 삼류로 머물렀던 이유는 결국 정치, 그 중에서도 정당, 그리고 정당 중에서도 공천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만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그 사당화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 좀 줄을 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공천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는 감시 시스템, 그리고 당원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을 살릴 수 없고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자, 정치 문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데 이 당선된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국제 현안은 또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국제 현안도 결국은 한국이라는 어떤 그 나라를 주어로 봤을 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 뭔가 경제죠. 경제. 한국이 지금 0%에 수렴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뭐 4월 25일 한미 2+2 이제 통상 협의 진행하고 7월 패키지도 만들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통화 이런 정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결국은 다음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세 정책을 얼마나 국익에 맞게 원활히 진행을 시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적 현안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소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경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안보인 것 같아요. 안보의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 네. 여하튼 남북 관계는 우리가 아주 경쟁력이 있으면 북한보다 우위를 가져가면서 핵 관련된 부분도 참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어떻게든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네. 거고, 또 남북 관계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너무 꼬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잘 풀어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싸우고 치고받고 뭐 또 6월 25일 되면 그날을 기억하자 이럴 거예요. 빨갱이 논쟁 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좀 지도자가 이제 나와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후 문제. 이거 보면 500년 전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 기후가 엉망이야. 네. 그래서 기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사계절이 완연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4월 말인데 여름이에요. 네. 5월 초는 뭐 한여름이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대통령이 더 주도권을 가져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안보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언론에서 그 보수 후보들에게 묻는 게 이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회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해야죠. 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김정은 위원장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김정은 위원장 다 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 구슬려 가면서 어떨 때는 좀 압박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회담을 해서 구슬려야 되고, 지금 뭐 미사일 뭐 핵 잠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근데 그걸 뭐 치고받아서 서로 뭐 삐져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노련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서로 햄버거를 먹든지 비빔밥을 먹든지 부대찌개를 먹든지 먹어가면서 날래 형님의 그 마음의 큰 공감대를 감동의 수다 뭐 이랬으면 뭐 될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딸 주애를 데려 나오는데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도 회담하면서 구슬려 가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 원산에다가 리조트 짓고 싶다잖아요. 네. 그걸 왜 미국에다가 해요? 우리가 통일해서 우리가 리조트를 지어서 신의주도 가고 양강도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만들려면 그냥 무조건 하고
북한이 생각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잘 이렇게 구설려가면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통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상 이 미중 패권 경쟁 지금 치열한데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스탠스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두 국가 사이의 실리를 챙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로부터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이제는 눈치 외교를 종식할 필요가 있다. 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외교적 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할 때 한국이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일단 국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그렇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충분히 협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이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이런 매력을 어필을 할 때 한국은 보다 자율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눈치 외교, 즉 국가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자율성을 높이고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경제적 자율성을 높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동맹은 너무나 중요하고 긴밀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만 국제 안보적 역할, UN PKO 등의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다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 많이 의존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우방국들, 유럽,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역시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핵화 문제 같은 걸로 두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이제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제 천명한 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확고하게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2002년부터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원칙, 이것은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원칙과 함께 가야 될 것이 결국은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이다. 그래서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만들어졌던 그 NCG 핵 협의 그룹체를 계속 고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미국과의 어떤 그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 함께 할 수 있는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논점인데요. 개헌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이번 이제 대선의 화두가 개헌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될지 또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개헌이고 정치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정치 구조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개헌이다. 그러니까 개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력 구조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다 없애야 돼요. 있을 이유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거 다 조절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맞춰서 국민 주권이 잘 실현되도록 대통령 권력 구조도 바꾸고 국회의원의 권한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저는 대선보다 더 중요하고 할지 안 할지는 또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달려있잖아요. 저는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그런 국회의원 유권자들이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는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4년 중임제를 많이들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 한순간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니까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임기를 또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뽑으면 권력이 또 한꺼번에 4년 동안 진행되잖아요. 중임되면 또 이게 과중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한 절반은 또 중간 정도의
미국처럼 중간선거 형태로 가는 부분도 좀 검토해보고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걸어가지고 해보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가상 모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서 국민들한테 제일 어떤 게 이득이 될까 정치인들 말고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네. 선택해야 되겠죠. 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좀 개헌이 돼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87년 헌법 제재는 민주주의 우리 공고하는데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음 임기 내에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이 경성 헌법, 즉 일반 법률에 비해서 헌법을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점은 지금 현실 전국에서 어려움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절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선이나 정치적 혼란 때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87년 이후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결국 정치권의 이해상충이 개헌을 놓고 너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합의 또는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거나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서로 소통을 못했다는 네. 측면, 그래서 국민적 합의, 즉 국민 차원의 여건이 미성숙됐다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네. 저는 헌법 개정은 해야 되나 네. 다음 임기 중에는 어렵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죠. 정치인들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국민들 역시 실증과 무관심으로 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훨씬 더 양극화되고 갈등, 즉 독일의 정치학자가 얘기했던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정치는 적과 아군의 구분 행위로만 좀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 원칙이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민주주의 가치, 즉 관용 정신이 그 어느 시점보다 필요하다. 관용이야말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소수의 의견도 한 그릇에 담는, 즉 모든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 관용 정신이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또 실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용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저는 이제 초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라. 잘 못 뽑으면 그 모든 거는 유권자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번 선거는 한 사람, 한 정당의 승패를 넘어 국민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판단의 기준이자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